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혹시 모순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녹화를 하기 직전에도 제 친구의 모순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 친구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잘 일해서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회자되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죠. 그리고 그 드라마나 소설과는 달리 아직도 김 부장으로 잘 다니고 있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점점 이제 노후를 고민하고 있고,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는 절대로 자산 증식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재무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걱정이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금부터 신경 써.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거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 연금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험 쪽에 좀 강화를 해봐. 그러다가 오래 살면 어떡해. 모순이죠. 제가 그래서 50대 중반의 친구지만 한 대 맞자 라고 해서 손목을 딱 때려주고 왔어요. 되게 재밌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하자면 A라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B라서 안 되는데 그 A, B는 정반대. 사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모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둘 다 고민하고 둘 다 챙겨야 되겠죠. 마치 그 친구는 오래 살 때를 대비해서 연금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일찍 죽을 수 있으니 보험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하고 고민해보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엄청난 모순 그 자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누가 뭐래도 방금 전에 제 친구와 똑같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저는 얼마 전에 모 보험회사의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저도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 들으니 참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추정치들을 만나게 되죠. 몇 살까지 살 것 같은가. 그 회의의 결론은 재수 없으면 130 넘긴다. 정말 분위기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물학자들과 그리고 의공학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모른다.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인생에서 지금은 정답인데 나중에 오답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답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르면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답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정하면 안 되는 것들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의 정답을 찾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정답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전부 다 지금 뭐 물어볼까요? 정답 물어보고 있죠. 가장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겪는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모든 나라는 특별하고 모든 문화는 자신들만의 개성과 특징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특징과 그리고 특이한 상황에 있으니까요. 저는 제 책에서 가끔씩 외국 연구자들한테 듣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마음 트래킹이라는 책에서 유럽 연구자들에게 최근에 많이 들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처음 소개했죠. 뭐냐고요? 헤이 경일, 너 200살 넘었어.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은 유럽의 5년보다 더 빨리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종종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대로네. 사실 유럽은 도시 전체가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한국은 지금도 가게가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죠. 한국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유럽의 5년이 너희 한국의 1년이야. 그러니까 너 한국에서 50년 살았다고 너 그러니까 250살이야.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유럽의 동료 심리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매우 특이하겠죠. 그리고 유럽과 북미,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뀌고 빨리 바뀌는데 우리는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한 번만 할까요? 그리고 한 번 생각해 놓은 걸 왜 바꾸려 하지 않을까요? 옷도 바뀌고, 건물도 바뀌고, 가게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는데요. 10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요? 40년 전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가치관, 과연 지금도 그대로 그 가치관대로 행동하면 경쟁력 있을까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도, 그리고 그 과거가 다른 문화에서 봤을 땐 그리 먼 옛날이 아닌
그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도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의문을 품어봐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이제 다른 문화의 지혜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문을 앞서서 최초로 열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마음 트래킹이라고 썼더니 어떤 분께서 이제 네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게 10%는 있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90% 중에 거의 절반은 이제 이 고민은 다른 나라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나요? 메타인지적 착각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뭘까요?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면 메타인지적 착각은 뭘까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그 문제가 우리한테 친숙해서 그래요. 자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양극화, 지역 이기주의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제가 동창회 자리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슬쩍슬쩍 양극화, 지역 이기주의 혹은 지역색 이런 단어를 슬쩍슬쩍 대화에 섞으면요, 술자리가 끝날 때쯤 혹은 동창회가 끝날 때쯤 꼭 이런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양극화 별거 아니야. 그 지역주의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 어떻게 하면 잘 메타인지적으로 이 문제에 친숙해져서 아는 게 없고 해결책도 모르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들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굉장히 흔해 보이는 단어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는 문제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마리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실마리를 누가 줄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찾아 나서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 트래킹이란 단어를 한번 써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타인지적 착각, 즉 친하기는 한데 그 일부에 대해서 친숙하기는 한데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고민해봐야 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울분이에요. 그런데 이 울분을 제가 시대를 뚫어보는 선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저보다 먼저 생각한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들이 혹은 인간 관련 연구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미 PTED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독일은 왜 이 문제에 먼저 집중했을까요? 1990년에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서독과 공산진영이었던 동독. 당연히 서독은 발전이 있었고 동독은 경제적으로 궁핍했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멋지게 통일이 된 하나의 국가 독일에서는 당연히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을까요? 일거리가 있고 부가 있고 기회가 있는 서독 지역으로 동독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동독에서 온 저 남루한, 그리고 기술교육이라든가 고등교육 수준이 약했던 그 동독 사람들을 서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차별했겠죠. 멸시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동독에서 온 이 사람들이 기초적인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줬기 때문에 서독은, 그리고 통일된 독일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독일은 네오나치부터, 그쵸? 히틀러의 광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른바 극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죠. 끝없는 분노, 타인에 대한 혐오, 근거 없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그 분노와 그들의 울분, 그리고 시시각각 보여주는 그 혐오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PTED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적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자들이 이제 구체적인 시각을 들여다본 사건이 1995년의 삼풍백화점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국가적 참사들을 통해서 그 참사의 피해자들, 그리고 가족들, 생존자들 중에 상당수는 PTSD에 해당하는, 즉 그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괴로워하지만 이제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끼는 일정 비율의 피해자들을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PTSD를 다루는 그런 접근과는 전혀 차별화된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위로, 안심, 마음의 평화, 이건 PTSD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PTED로 가게 되는, PTED를 앓고 있거나 PTED에 노출된 분들, 이것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겐 그게 오히려 세상 가장 위선적이고 거짓처럼 보이며 기만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울분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인 학생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엄청난 불안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의 당연한 권리,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 평화롭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무너졌다면 울분을 느끼는 학생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울분을 느끼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상담 선생님이 옆에 붙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드리면 해결될까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를 빼앗긴 사람은 내가 다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게 울분으로 나오는 학생 같으면 다시는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나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대책위원회 혹은 재발방지위원회에서 그 학생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왜 유가족이면 고인을 애도할 것이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나 대책위원회, 심지어 그 이후에 정책 관련 부서까지 와서 자꾸 의견을 내려고 하느냐. 이건 대단히 몰상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PTED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제대로 울분을 막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참사의 유가족들이 재발을 방지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에 정책 관련된 협의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사회의 울분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할 수 있는 울분을 막아낼 수 있는 좋은 길들을 우리가 놓치는 셈이 된다는 거죠. 항상 울분은요,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권리를 박탈당할 때 가장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같은 사건으로도 PTSD로 가기보단 PTED로 많이 가죠. 그런데 주체성이 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아닌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회가 잘못 운영되면 가장 필요한 인재가 부정적으로 크게 고통받는 사건을 통해서 가장 그 사회에 힘든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걸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울분이 언제 제일 많이 쌓이는가를 보면 바로 이럴 때더군요. 회사에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더 착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더 많은 처벌받을 때.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50만큼 잘못했어요. 그런데 A는 못했어요. 그리고 불만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루기 쉽지 않을 정도로 거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B는 착하고 정의롭고 선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좋은 사람이에요. 자, 처벌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시끄러울지 잘 아시죠? A죠. 그래서 리더가, 조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거친 인간들을 덜 처벌하고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선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B를 더 처벌합니다. 이게 최악의 울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착하고 정의로우며 공동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처벌함에 있어서 그들이 더 안전하고 그들이 더 침묵하기 때문에 더 많이 처벌하고 있지 않은가를, 그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소리 소문 없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울분을 만들어내기 쉽거든요.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훌륭한 일한 사람한테 상 주는 건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그 사회의 모든 만성적인 고질병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국가, 내가 살고 있는 조직, 그리고 내 가정, 이런 것들 모두를 통해 위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상대방의 성격 특징 혹은 성향이 있죠.
충동성입니다. 우리는 늘 충동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충동적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왔죠.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지금 한국, 심지어 전 세계의 상당수가 충동적인 사람들한테 흔들리고 있습니다. 충동적이라는 건 뭘까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의외로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의 길이가 상당히 안쪽으로 짧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런 일 다음에 좋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 무엇을 보여드리느냐?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의 행동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낫겠군요. 그런데 충동적인 사람은요? 아니요. 다음 스텝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단순하고 바보처럼 살 것 같다고요? 아니죠. 이게 의외로 잘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운동선수. 그리고 지금 피비린내 나는 것 같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 있는 기업가. 이런 사람들을요. 불필요하게 장기적인 생각하면 에러, 사업상 실기합니다. 바로 다음 분기의 실적만 보자. 바로 다음 플레이만 생각하자. 항상 금메달 땄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의외로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동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결과가 좋기 시작했을 때 그중에 일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과의 거래나 협상이나 협업에서 흔들기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는 거죠. 충동적인 사람들의 일부는 이걸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리고 협상하고 그리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일단 흔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가 더 쉽게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의 집에서 태어나면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을 그래서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 참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지금 누구 떠오르시죠? 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도 있고 주위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충동적인 사람들이 충동성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왜겠어요? 과거에는 편지를 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인 사람의 그 흔들기가 쉽게 오지 않고 느리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집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도 먼 나라의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도 이역만리 외국의 기업의 총수의 입을 통해서도 그 충동성을 통해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동적인 것은 빠른 것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느린 스피드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느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충동적인 사람들이 제일 만만하고 쉽게 매력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충동적으로 찔렀는데 즉각 반응하는 사람. 제일 매력적으로 괴롭히고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또 건드립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회사 직장 상사, 충동적인 우리 동네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항상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있죠. 느려지세요.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명확하게 대응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니 이게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느냐?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 충동적인 사람한테는 가장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왜 이렇게 느려? 쟤는 왜 이렇게 뭔가를 하면 이렇게 뭉개? 이런 사람들은 충동적인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찔러봐야 안 흔들려요. 우리는 영리한 사람이 빨리 대답하는 사람과 동일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도 당연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유능하다는 소리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영리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충동적인 리더나 보스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괴로워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악의 결정은 뭔가요? 영리해지지 말자. 유능해지지 말자. 이게 최악의 결정이죠. 그게 아니죠. 영리하고 유능하되 속도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되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문제는 속도에만 집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말을 뭉개고 있어! 라고 하는 폭발을 만들어내지도 않는 중간 지점을 찾도록 속도를 조절하자. 같은 방면으로 그들이 한 가지 차원에서 단순하게 나를 흔들자면 나도 한 가지 차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페이스 조절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한국과 그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은
이제 충동적인 강자들, 충동적이면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충동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평상시에 그런 조절을 잘 배워놓는 건 그 자체로 나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그리고 생활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되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는 얘기는 이젠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심리학자 그리고 의학자들이 해드려서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감흥이 오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잠은 내 몸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만 잠을 잘 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잠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잠은 내 능력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능동적인 투자입니다. 잠을 잘 자면 그 다음날 편안해지고 건강에도 좋고 물론 다 있는 기능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 인생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뾰족하고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무기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의 에피소드 하나 최초 공개합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회사에 강연을 가면 그 회사의 주식을 그날 산다. 이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요, 수백 개의 기업, 물론 코스피, 코스닥도 있지만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정말 다양히 저는 그 회사와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강연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죠.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ASML 수많은 기업들이 10불 근처도 가지 않았던 낮은 주가에 그런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냐고요?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릇이 작습니다. 항상 10주를 샀어요. 10주. 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곤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락할 때보다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건 내가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등할 때다. 아우, 정말 기립박수 받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사지요. 1년에 주식 투자 얼마나 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금액을 물어보시더군요. 하지만 인지심리학자들은 당연히 그건 횟수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 거대한 흐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산 사람보다 여러 번 산 사람의 수익이 무조건 좋죠. 그래서 저는 1년에 주식을 100번 정도 삽니다. 10만 원씩 100번.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주식을 1년에 100번이나 산다고 하면 100억쯤 투자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씩 100번. 그리고 20년 동안. 그러면 참으로 재밌게도 8%에서 11% 사이의 수익률을 거의 예외 없이 평균적으로 그리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만 한 10,000분의 1로 작았지 워렌 버핏 할아버지나 저나 뭐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주위의 다른 애널리스트들이랑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그 1년에 100번씩 20년 동안 샀으니까 2,000번을 샀잖아요. 여기에 또 되게 재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쭉 그 샀던 걸 예전에 한번 작정을 하고 시간대까지 다 체크해서 어느 시간대에 샀던 주식, 종목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샀던 주식들이 수익률이 좋은가를 한번 스스로 분석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시점이 다 기록이 남잖아요. 저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샀을 때 가장 괜찮은 수익률을 냈더군요. 왜일까요? 저는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저녁형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잠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은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죠. 왜냐고요? 아침에 제일 지적 수준이 높고 그리고 두뇌 회전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오후 3시, 4시 이후부터 오히려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리고 5시부터 7시 사이에 정점을 찍죠. 적성 검사는 그렇게 많이 하시길 원하면서 왜 나의 잠의 사이클과 최적 시간대를 보지 않으시나요? 저는 아침형 인간일까요? 저녁형 인간일까요? 아니요. 저는 어중간한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기하게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두뇌 회전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때 샀던 주식들이 제일 좋습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의 주식인데도 그때 샀던 주식들이 제일 타이밍이 좋았었고 굳이 그냥 타이밍 같은 그런 도박적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좋은 주식들을 많이 샀었어요. 가치도 잘 알아보고요. 결정도 잘 내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알고 계신지요?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고요? 일단
대부분 다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의 미라클 모닝을 특히나 많이 강조해 왔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늦게 자고 늦게까지 밤새워 일하는 형설지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전 국민이 잠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 잠을 늘리는 것까지 생각해보자라는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동의를 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잠을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저 같은 바로 중간형 인간 다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잠의 사이클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마땅히 지켜야 되는 최소 수면량이라는 게 있죠. 그 최소 수면량은 기본적으로 6시간 정도라고 한다는 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죠. 그럼 6시간 이하로 자는 거 마땅히 지양하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문제죠. 제발 남의 잠을 주무시지 말고 내 잠을 주무셨으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몇 시에 자서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가장 명석하고 스마트하며 베스트인 순간을 맞이하는지 왜 대답을 하지 못하시나요? 저는요, 12시쯤 자서 혹은 1시 그 사이에 자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 9시쯤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똑똑해지고 나름 총명해지는 어중간한 형 인간 김경일입니다. 그런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